네. 네. 자, 토론 시간인데 이제는 토론입니다. 자, 토론 진행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정프로에게 토론 진행의 책무를 맡기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어디 잠깐 좀 다녀오시고요. 네, 또 회의가 있어서. 네네네. 저는 그러면 한번 두 분의 감정 싸움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갈 때 멱살 안 잡히면. 자, 좋은 토론하세요. 네. 자, 김호님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 저희 토론 내년 시장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년은 강세장이 될 것인가? 지금 이후로 얘기입니다. 지금 이후로 강세장이 올 것인가? 아니다. 내년은 그냥 조용히 현금 찾아놓고 그냥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이제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두 분의 강세 약세장을 한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제가 그 자리 가면 안 됩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김영렬 센터장님 얘기를 저는 들으러 왔는데. 근데 센터장님, 왜 머리 네, 염색을 안 해서. 아유 바쁘니까요. 또. 아유 저렇게 많으셨어요. 마음이 갑자기 또 아파지네. 아닙니다. 3프로 TV 진행하시면서 흰머리가 많이 나지신 것 원래 같더라고요. 흰머리는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저 형님 같았는데 이제는 아버님 같아. 그 정도인가요? 네, 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김영렬 센터장님과 박세익 대표님의 일단 김영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의 시장을 간략하게. 우선은 저희도 24년 전망 내놨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전망은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을.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많이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요즘 이제 저도 24년 전망이나 경제 진단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머릿속에 두 가지 키워드가 조금 딱 자리를 잡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확증 편향이라는 키워드가 머리에 계속 남아 있고요. 확증 편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터널 비전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머리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시장 내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딱 정해놓고 그 결과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다만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선례로 지금 24년 시장 전망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나왔는데 다 비슷해요. 특히 이제 상단도 비슷하지만 하단도 좀 비슷하고. 대충 얼마예요 지금? 상단이 아마 2,800 네, 정도? 2,800 정도 제시하고 있고. 내년? 네네네. 네. 하단은 2,300,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2,200 정도.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도 하나의 확증 편향 중에 일부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 대한 부분 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투자자 관점으로 보는 경제도 있고 하지만 실물 경제와 또 채권 시장과 금리 수준과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 봤었을 때는 좀 시장이 조급해하고 좀 낙관적인 어떤 기대와 마음 등을 조금 많이 갖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을 첫 번째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략 내년을 그러면 떨어져도 한 2,200 혹은 올라가면 한 2,800 정도로 이제 증권사들은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은 그보다 조금 더 하단을 낮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굳이 이제 밴드 측면에 있어서 하나만 강조를 한다라면 하단 쪽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충분히 2,000에 대한 하회 가능성도 시장에는 내재되어 있다. 2,000 아래?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려 한다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의 그 시나리오라든지 그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려 하는 거는 실물 경제 쪽을 이제 자꾸 보려 한다라는 거죠. 투자자 관점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공매도 금지하고 뭔가 완화적인 기조, 금리가 안정되면 금리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부분 등은 아닐 거거든요. 또 그 인하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등이 자산 시장에 각자의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을 텐데 금리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금리가 내려갈 때 그러면 그 이유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약간 이런 부분 등이 있던 거죠.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는 걸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금리 내려가니까 시장 올라갈 거다는 그 희망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책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 목적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뜨겁게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글로벌 경제와 어떤 수요 환경에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에 대한 인하 기조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부양 목적보다는 위기 수습용일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제가 터널 비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진짜 작년에도 어려웠고 23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나가면 아 이제 터널 끝이 보인다. 특히 지금은 또 연말이니까 24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곧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는 저 밝은 곳을 향해서 가면은 괜찮을 거야라는 이런 시각이 조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주변에 이 터널 속에 있는 어두움의 실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막연하다라는 거죠. 밝은 곳은 무조건 좋은 거야. 오히려 터널 속이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그렇죠. 지금이 더 안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런 높은 금리 상황이 각 경제 주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기업들의 재무 활동이나 경영 활동 여러 가지 요소 등의 변수로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런 상황 등이 조금씩 지금 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상황은 결국 연말과 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될 부분일 텐데 과연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을까? 지금은 오히려 너무 정책 금리라든지 금리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상대 비교와 위치만을 의식을 하면서 좀 대응하는 과정에 조금 편향된 측면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연간 전망에서 조금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얘기예요. 비수를 꽂았어요. 네네. 터널 비전도 그렇고 확정 편향도 그렇고 그리고 정프로님 그거 아세요? 올해 2023년 시장 전망을 김영란 센터장님이 작년에 올해 23년은 2200에서 2650이라고 제시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에 2023년을 전망하실 때 2200에서 2650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올해 시장이 2180에서 2668인가? 거의 뭐 정말 상단하단이 거의 맞았다. 네. 그 맞추기 힘든 거잖아요, 시장을. 그렇죠. 그래서 올해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하시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바꾸실 거예요, 전망? 일단 들어보고요.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1900에서 확정 편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뭘 희망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박세익 전무님은? 제가 좀 약간 이 낙관주의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일단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는 되게 틀린 게 많아요. 제가 올해 2023년을 복귀를 먼저 해보고 내년을 전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가 틀렸나 봤더니 틀린 게 너무 많은데 한 4가지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본인 자기 반성부터 하고. 페드의 금리 정책이 작년에 3월부터 금리를 올릴 때 그동안의 20년 역사를 보면 25bp씩만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25bp씩 올릴 때는 다 주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50bp,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시장을 그냥 페드가 완전히 그냥 막 망치로 두들겨 패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틀렸고 4%면 이제 멈추겠지 했는데 계속 올렸었잖아요. 그게 페드와 맞서지 말라는 그 엄청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Don't fight the Fed. 페드와 맞서지 말랬는데 정말 초심자처럼 페드하고 맞섰던 거죠. 작년 시장에. 올해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좀 고생한 편이 금리 전망도 좀 생각보다 패드가 너무 많이 갔고 그렇죠. 상반기에는 끝날 거라고 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의 견해에 따르면 올해 1Q, 2Q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멈추겠지 했는데 멈추기는 못하는 거죠. 올해도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7월 달까지 5.5%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4%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면 작년 12월자로 4.5까지 올렸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2,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올해 제가
올해 시장은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올해 전망을 최소 2,650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지면 2,920까지 전망을 했는데 안 갔어요. 우리 김현미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자기 반성을 해야 네. 네, 내년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틀린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시던데. 네. 그래서 올해 8월 1일 날 2,668을 찍었는데 네. 그나마 정프로님 제가 8월 달에 나와가지고 네. 잘한 거 하나는 네. 8, 9, 10월 달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다. 그래서 골프 치시냐고 물어보면서 핸디캡이라고 했잖아요. 홀마다. 네. 1번부터 18번까지 제일 어려운 홀이 핸디캡 1번이죠. 그렇죠. 제일 쉬운 홀이 핸디캡 18인데 그 고수들은 핸디캡을 보고 친다는 거죠. 근데 종프로님 안 보시잖아요. 그걸 왜 봐요? 일단 공을 봐야 되니까. 네, 살기도 바쁜데. 네. 그래서 저도 요즘 뭐 골프가 다 엉망이 가끔 나가다 보니까 엉망이니까 핸디캡 이거 볼 그게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8, 9, 10월 달은 항상 코스닥이 대주주 과세 요건 등등 해가지고 빠지니까 그렇죠. 이제 변곡점이니까 핸디캡 1, 2, 3번 홀에 해당되니까 먹은 걸 좀 챙기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크게 틀린 게 김프로님 계셔야 되는데 작년 11월 달에 김프로님하고 같이 방송을 한 거에서 네. 내년 요맘때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딱 질문하셨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때 제가 1,150원에서 1,130원. 네, 그게 20년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겨우 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환율도 안 맞았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올 상반기에 제가 상반기에 돈을 벌어야 작년에 터진 걸 상반기에 만회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뭐 대부분은 이제 올 5월, 6월까지는 조심했다가 7월부터 투자해라. 이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은 뭐 2차 전지로 먹었던 피부 미용 기계로 먹었던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뭐 하이닉스도 70% 올랐으니까요. 어쨌든 올해는 상반기에 긍정적인 그 관점으로 시장에 투자를 한 사람이 저것처럼 뭐 전망은 다 틀렸지만 낙관적으로 본 사람이 그래도 올해는 돈을 번 장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상반기 수출 대형주 중심의 랠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중소형 성장주가 엄청나게 날아갔었죠. 그게 대형주가 안 되니까 네,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도 우리 기업탐정 채슬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저런 중소형 성장주를 발굴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해서 거기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이 올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하다가 강의 홍보가 되는데 내년에는 캔슬림을 안 하고요. 저도 내년 시장은 우리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든 주식 투자나 뭐 아까 강한국 작가 비트코인도 얘기했었지만 투자에도 공격과 수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김선탄장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순간 강 작가가 원숭이가 된다고. 확전 편향 때문에 사는 순간 원숭이가 되면서 계속 공격 마인드만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수비 마인드와 공격과 공수를 전환을 하지 못하면 네. 온리 공격, 온리 수비 둘 다 돈 못 벌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수비를 할 때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작년에 위즈덤 칼리에서는 이제 핵심 우량 기업을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공격할 때 살 기업과 수비할 때 살 기업이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도 우리가 디펜시브 스탁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방어형 주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작년 22년도 그 하락장에서는 고배당 주식들이 미국의 코카콜라,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거 다 플러스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비, 공격을 다 좀 유연하게 그렇죠. 확정 편향에 빠지지 말고 그렇죠.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저희가 그 원칙은 PBR 0.9가 어딘가
봐야 되고요. PBR 0.9? 네, 우리가 PER이 있고 PBR이 있는데 그죠? 순자산 대비해서 코스피의 PBR은 얼마인가? 작년에는 2,372 PBR 0.9 수준이었거든요. 2,600에서 700이 PBR 1배라며. 그래서 0.9배 이하에서 주식을 사면 항상 먹으세요. PBR 0.9. 네. 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주가가 떨어질 때 2,370을 깨는데 1년 뒤에 올해 7월까지 2,680까지 왔었잖아요. 뭐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때는? 네, 지수를 사는 거죠. 지수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볼 때 PBR 0.9쯤 되면 그때는 지수 사면 무조건 먹더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PBR 0.9 수준이 지금 한 2,430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2,460, 30 요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2,460 이하에서는 이번에도 보면 금리 때문에 2,300도 확 깨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0.8배. 네. 우리가 보수적인 마인드를 유지는 하고 있되 어디서 또 확 들어가야 되는가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PBR 0.9배를 기준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사고 연간 전망을 해보면요. 내년 5월에서 7월 정도까지는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게 좀 전에 강 작가가 얘기했던 할로윈 전략이 올해도 통하는데 내년 7, 8, 9월 달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7, 8, 내년 여름은 조심해야 된다. 네. 그 왜 강 작가가 짝수에 이제 홀수에 그 청기누설을 해줬는데요. 그 짝수회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짝수회가 좀 안 좋다고 그러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어떤 후보가 나오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나오는데 내년에 트럼프 사실 뭐 트럼프가 후보로 나올지 바이든이 후보로 나올지 몰라요. 둘 다 후보 나오겠죠. 네, 둘 다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나이 많으시다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용퇴하시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7, 8, 9, 10월 달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 바짝 당겨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은 말씀드리고요. 네. 만약에 하드 랜딩이 없는데 CPI가 이번에 3.2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CPI 얘기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왼쪽 차트랑 오른쪽 CPI 차트가 두 개 보이잖아요. 네. 네. 그 왼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타원을 그려놓은 게 1980년 4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때 폴 볼커가 뭐 금리 20%까지 올리고 난리 쳤을 때 1979년 이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저때 CPI가 14.8을 기록하거든요. 오른쪽 CPI 차트는 언제냐면 이번 거예요. 네네네. 이번에 2022년 6월 달에 9.1을 기록을 했었죠. 그죠? 자, 저러고 나서 1980년도에 CPI가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1981년 7월 달에 9.6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네, 9.6까지 떨어졌는데 8월하고 9월하고 요 10월 있잖아요. 요때 10.8, 10.8, 11%까지 반등. 소위 말해서 반등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모돌이 반등이라고 하죠. 뭐예요, 모돌이 반등이? 네, 페이크. 페이크 반등. 네,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추세를 만드는 일시죠. 네. 네, 일본어 좀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요? 저는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모돌이가 일본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우리 업계에서 모돌이 해가지고 이 모돌이 반등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요때 3개월 동안 모돌이 반등이 있고 나서 11월 달에 10.1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오른쪽 차트 다시 보세요. 오른쪽이 이번 건데 6월 달에 9.1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7월 달에 3.2, 8월 달에 3.7, 9월 달에 3.7, 3개월 모돌이 반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채권에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 10월 말에 이제 채권도 고생 끝입니다. CPI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금리도 이제 떨어지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는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채권에 고생하신 분들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CPI 차트를 보면서 이제 3개월 모돌이 반등이 있고 나서 10월 달에 툭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11월, 12월 내년 1, 2, 3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 알면 좋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12월에서 1월 정도면 이제 2%대 CPI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맞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똑같은데요. 근데 이 모더리 반등이 나올 때 이 80년대 미국에 오르기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이중 침체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레이건 정부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경기 침체를 왔으니 이제 레이거노믹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결국 이제 내년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는 미국 경제를 바라볼 건가, 아니면 정말 일자리는 안전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 1980년, 81년, 요 82년까지 넘어가면서 지금 센터장님이 요때 2차 리세션이 왔었죠. 네, 그렇죠. 1980년도에 한번 1차 리세션이 있고 요 81년에서 82년 요 모더리 반등이 들어갈 때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오는데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 선이 페드의 정책 금리고요. 요 자주색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CPI가 고점을 쳤을 때예요. 네. 근데 1년 뒤에 모더리 반등이 들어왔던 81년 7, 8, 9월 달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80년 4월 달에 CPI가 고점을 쳤을 때보다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죠. 네, 이번에도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볼까요? 네. 작년 6월 달에 9.1을 기록을 할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PI가 모더리 반등이 들어가는 데서 5%를 찍었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1981년, 82년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리세션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요 리세션이 왔을 때 우리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이래 빠지다가 나중에 확 빠지거든요. 이 확 빠지는 국면에서 82년 7월, 8월, 82년 8월 때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등하는 모습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S&P 500 지수인데, 그래서 리세션이 끝나기 전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고점이 이제 뚫어버려요. 전고점을 뚫는데 전고점을 왜 뚫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물가가 이번에 많이 영향을 줬잖아요. 시장에 대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니까 미국의 빅테크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온 거를 보면 매출이 전부 다 두 자릿수 상승을 했어요. 매출이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코스트는 사람을 자르고 여러 가지 비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코스트는 줄고 매출은 늘어가면서 오히려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이번에만 81% 발표 기업의 81%가 서프라이즈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시장이 반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결국은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데 센터장님이 중요한 부분에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고용이 탄탄하면 소비자가 돈 벌어서 8,000원 하던 거 9,000원에도 사 먹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잘리면 못 사 먹는 거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3.9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그랬던 거죠. 내년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센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대부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고, 특히 아까 이제 PBR 0.9배 이하에서는 우리는 실패한 경험이 없다. 사실 그 부분은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코로나 경기 침체 때도 경험했고 금융위기 때도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통제 불가능한 경기 침체가 등장했을 때 금리 수준과 지금의 금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물가 환경도 다르고 미국 기업들이 뭔가 안전 마진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 코스피가 2,300까지 후퇴했을 때 당시 0.8배대까지 이제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이 공포에 휩싸이다가 아주 자율반등을 또 강하게 하는 변화 등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그 밴드의 하단에 위치했었던
지난 1년 전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경기 침체, 금융위기 때는 0.9배대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었어요. 이렇게까지 코스피가 뒤로 후퇴하면은 가격 매력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런 높은 금리가 적정 PBR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인 거예요. 적정 PBR 자체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PBR이라는 것은 네. ROE와 COE에 대한 그 비율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은 금리가 금융위기 때는 뭐 3, 4%대 아니면은 코로나 경기 침체 때는 거진 1% 내외의 저금리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계 밸류를 우리가 빨리 느낄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ROE보다는 COE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네. 과연 기업들의 가치나라든지 아니면 적정 가치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통상 ROE보다 COE가 커지게 되면 ROE가 커지면은 투자는 쉬워요. 그냥 네. 주식을 사는 거가 빠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ROE보다 COE가 커지는 환경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면은 이거는 투자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회사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비생산적인 거 아니야?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 당연히 미국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영업 마진이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차트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은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코스피 변화율과 기업 마진을 6개월 포워드에서 저희가 그려놓은 건데 네. 이제 기업 마진이라는 거는 생산자 물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져서 기업들이 마진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면 이거보다 좋은 환경은 없겠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시차를 두고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둔화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갑자기 창고에 원재료나 중간재를 쌓아놓고 있었던 기업들은 이거 뭐지? 우리 창고에 이제 물건들이 남아 넘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마진을 꺾였을 때 그거를 떠안을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기업 마진이 지난달서부터 우리 상장 기업들 제조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숫자가 지난달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보통은 6개월 선행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우리 상장 기업들과 제조기업들의 지금 추정하는 이익들이 미스할 확률이 저희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상장 기업들이 지금 2년 연속 기업이 감익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 이익 좋아질 겁니다. 반도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조금은 지금 현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 등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금융 비용이 상승했었던 부분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기업들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찜찜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요즘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 없던 할인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2년에 제가 자전거를 2대 잃어버렸어요.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세워놨었던 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휴대폰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를 훔쳐간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오래 썼으니까 이제는 뭐 새로 바꿀 때가 됐네 하고 나서 바꿨는데 또 없어졌어요? 또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전거 그러니까 그 팬데믹 시국에 자전거가 쇼티지가 나서 너무 비싸진 거죠. 자전거가 쇼티지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소비에 상당히 너그러졌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한 반년 사이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엄청 공격적인 인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인.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벌써 소비 환경이나 수요 환경, 재고 상황 등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도 할인 엄청 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 등의 영향들이 지금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도 봐야죠. 그러고 나서 그런 결정들이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이익을 유지시켜주는지를 우리는 봐야만 되는 거고 가장 지금 아직 물가가 완벽히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물가 환경이 유지되려면 Q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물가가 안 진정됐으니 소비력이 강해질 거야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는가라는 부분 등은 점검할 부분 등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팁을 좀 주시는데 약간 좀 그래도 가격 있는 자전거는 그렇죠. 네, 방에 두고 당연히 방에 둬야죠. 네. 방에 두고 주무셔야 된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좋은 자전거를 타시는 거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 밖에 막 내놨으니까 가져간 거죠. 놀이터에 내놔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너무 녹이 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가져가던데. 네. 네. 그러면 제가 좋은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좋은 얘기 한번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큰 매크로 데이터가 저는 3가지 있다고 봅니다. 주시장에 영향 미치는 큰 매크로 데이터 3개.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ISM 제조 PMI. 네.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베이를 한 거잖아요. 그 PM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우리가 개인들의 이제 소비도 많이 체크를 하지만 우리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미국의 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문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그런 설베이가 이 구매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앞으로 신규 주문을 할 거냐, 고용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 PMI가 우리 시장에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SM 제조 지금 PMI 차트를 보시면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도 보면 우리나라의 중후장대 산업들 뭐 조선 빅베스 나오고 미분양 아파트도 그때도 좀 이제 해소가 막 되긴 했었지만 유가가 또 떨어지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16년부터 PMI가 이렇게 돌잖아요. 16년에도 장이 돌았을 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장이 올라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PMI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2018년에서 18년 정도에 60을 뚫게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2018년 1월 말에 2,600을 찍게 되거든요. 자, 그러고 그다음에 PMI가 19년, 20년까지 쭉 빠졌다가 코로나 때 2차 팬데믹이 오니까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PMI만 보고 있으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왔어요. 20년 말에서 21년 초에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30만 명씩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96,800원 찍고 한 게 21년 1월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PMI로 보면 PMI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이 경기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1등부터 이래 보면 거의 다 수출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엔솔, 삼성 전자, 하이닉스 전부 수출 기업인데 누가 사느냐. 그걸 사는 거를 결정하는 게 이 제조 PM들이 주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있죠. 한 2년 빠지다가 2년 올라갔다가 2년 빠지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서 21년 6월 달인가 고점 찍고 나서 꽤 오래 빠졌어요. 네, 꽤 오래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뭔가 하드랜딩이 오려면 작년하고 올해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라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막 생산을 마구마구 하고 그런 과잉 생산에 따른 과잉 재고가 이제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21년 것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굿즈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재고를 오히려 이제 겨우 다 터는 거죠. 그래서 경기로 따져보면 경기 사이클에서 재고 사이클로 보면 이제는 재고를 털고 돌아서는 국면인데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재고 다 털려서 돌아서고 최근에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데도 작년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안 되면서 재고가 엄청 쌓였던 게 이제 거의 다 털렸다. OEM 회사들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왔다. 이제 돌아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PMI, 그럼 미국에서 자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막 지으려고도 하지만 거의 다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을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제조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당연히 돌겠죠. 그래서 그 뭐 김영 교수님도 우리나라 수출 동량이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0.86이나 된다. 제일 높다. 그렇죠.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국 수출 동량 매번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우리가 수출 금액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막대기 바 차트가 수출 절대 금액이고요. 수출 증감률을 봐야 돼요. 네. 파란색 선? 아니요. 파란색 선은 제가 추세를 그어놓은 거고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선 차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선 차트 보시면 21년도 6월 달에 5월 달에 45.5%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요때 코스피가 공교롭게 21년 6월 25일 날 3,300을 넘으면서 5점을 그리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출 증감률 보면 우리가 이 증감률에서 약간 이 확정 편향이 많은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여전히 24%나 증가하는데 여전히 18%나 증가하는데 여전히 12%나 증가하는데 근데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 차트로 이렇게 선으로 추세를 해놨지만 언제까지 빠졌냐면 1월 달에 마이너스 16.4까지 빠졌어요.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저점이 나온 게 1월 6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수출 증감률이 돌아서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 드디어 플러스 5%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수출 증감률 차트랑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 수출 증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 이 PMI라는 거죠. 그러면 PMI가 물론 거기서 PMI가 다시 꺾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 4년 차에서 경기를 보면 대통령 2년 차가 제일 경기가 안 좋고요, 미국에. 네. 대통령 4년 차는 나쁘지 않아요. 재선해야 되는데 경기를 일부러 죽이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올해 작년처럼 페드의 그런 혹시시한 그런 금리 정책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감률이 5%가 아니라 올해 너무 기저가 안 좋았잖아요. 네. 기저가 안 좋아서 제가 내년 5월 달까지는 그래도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출 증감률 보면 내년 5월 달 되면 플러스 40, 60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내년 5월에? 네, 내년 4, 5월까지는 안 좋았으니까. 네, 기저가 많이 깔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주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도 네. 근데 대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수출 변화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 기업들이 이익과도 같이 움직이고 코스피하고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변화율하고 가장 또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출액 변화율하고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방향과 진폭이 똑같아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40% 가까이 올라갈 때 이 두 양사의 매출액도 폭등하는 현상 등이 있어 왔고 올해 같은 경우 양 기업의 매출 감소가 대략 마이너스 20%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잠정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7% 정도 전년비 수출이 감소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8%.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보다는 한 플러스 18%는 좋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수출이 개선된다라는 데에서는 이제 의문은 안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반기의 기저의 변화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흥분하죠. 두 자리 숫자의 수출 회복에 대한 이런 그 뜨거운 변화를 보면서 그럼 주가는 얼마나 더 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올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미 하이닉스도 50% 이상 올랐고 삼성전자 역시 연초 대비 지금은 꽤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수출에 대한 회복 등이 이미 주가 일부는 녹아들어 있다는 부분도 시나리오에는 대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아주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 벌써 장이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야 되겠네요. 두 분과는 그러면 조만간 다시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내년 그리고 오늘 이후의 시장에 대한 전망들 이 두 분의 다른 의견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세익 전무님 그리고 김영렬 센터장님 너무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